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의 한 받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노트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려면 글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돼가지고 일단요. 여러분 강의한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페이지 그러면 10페이지. 강의한 10페이지. 강의한 10페이지 보셨나요? 강의한 보셨죠? 여기 강의한이요? 이거 10페이지요. 안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죠? 먼저 글로 된 것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번주에 했던 것을 여러분요 잠깐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잠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저번주에 배웠던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뭐라고 얘기하죠?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갑이 을에게 자기 집을 사라고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 이렇게.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표현해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요. 이 청약과 승낙이 일치를 한다. 다른 말로 합의가 있다. 합치를 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이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법률 요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 요건이다 이렇게. 이것을 무슨 행위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대신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청구권이 있고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의무. 그 다음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권리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효과다.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 효과는 또 뭐라고 했냐? 이것을 계약의 목적.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행위의 뭐라고 그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적을 다른 말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죠. 이것을 변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죠. 이런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민법을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실체법과 비교가 되는 게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절차법은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그 다음에 의무의 이행을 뭐 하는 것? 강제시키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법률 관계하고 비교되는 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인간관계인데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무슨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법률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이 물건을 권리의 객체라고 얘기하고요.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면요.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물이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 민법은요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대립되는 관계를 보통 논하는 것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얘기하고요. 물건을 이전받을 권리자, 등기를 받을 권리자를 뭐라고 한다? 채권자다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 요건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암기라고 그랬죠? 뭐가 있다? 불법 행위 암기하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그 다음에 사무관리 그 다음에 준 법률행위 이렇게 준 법률행위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이면 뭐라 한다? 단독행위. 두 개이면 뭐라 한다? 계약. 두 개 이상이면 뭐라 한다? 합동행위다. 이렇게. 이러면 합동행위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쉬운 게 계약이라고 그랬죠? 의사표시가 몇 개이다? 두 개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기본적으로 5가지죠. 뭐가 있다? 먼저 유원이 있고 그 다음에 유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고 재단법인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포기다? 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포기가 있죠. 그래서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가 있는데 뭐 굳이 이건 아니어도 여러분요 상속 포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상속 포기는 어디에 하는 거죠? 가정법원에 가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 포기 같은 것은 상대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단독행위와 계약을 비교한 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특히 상대방 있는 것은 뭐가 있다? 면제하고 그 다음에 상계하고 그 다음에 추인하고 그 다음에 철회하고 철회 그 다음에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하고 그 다음에 해제하고 해지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이 전부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전부를 합해서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시험에 나올 때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뭘 묻는다? 법률 효과를 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여기까지가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다? 성임 요건이 있고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있고 우리가 법률행위가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요. 성립 요건에는 뭐가 있어?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은 뭐가 있어요?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당사자는 뭐란다? 권리의 주체 갑과 을을 얘기하고요. 목적은 법률 효과, 대금하고 등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청약과 승낙 또는 합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 효력요건, 특별 성립요건은 뭐가 있다? 먼저 혼인에 있어서는 신고를 해야 되고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정관의 작성이나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언의 경우는 5가지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말한다 성립 요건이고 이런 것을 다 갖췄을 때 우리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하고 갖추지 못했으면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를 보냐 이제 효력 요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효력 요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죠. 이 특별 효력 요건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 대리권이 있을 것.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는 허가를 받을 것, 조건이 있으면 조건은 성취되고 기한이 있으면 기한은 도래할 것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고요. 이러면 유언의 경우는 어때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특별 효력 요건이고. 자, 일반적 효력 요건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건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바로 민법 총칙 부분이고 오늘 공부할 부분이 여기단 말이죠. 여기에서 모두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부터 하는 것이요. 그럼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있고요. 여기 목적이 있고 의사 표시가 있는데 법률 행위가 즉 계약을 성립할 때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효력에 와가지고 이제 뭐를 보는 것이다? 당사자는 무슨 능력? 권리 능력이 있을 것. 없으면 사망이죠. 여기 무슨 능력? 의사 능력이 있을 것.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요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여기요 있으면 유효가 되고 만약에 없으면 뭐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우리가 방금 봤었던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효력에 따라서
유효와 무효와 취소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6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제한 능력자의 법령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는 미성년자, 만 19세에 이르지 않는 사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목적은 먼저 오늘 지금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된 것이 뭐가 돼야 돼?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 이것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확정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요. 확정되더라도 가능성이 없으면 무효가 되고요. 확정되고 가능해도 법에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고요. 확정되고 가능하고 아무리 법에 위반되지 않아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 나왔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적법함이 말이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무조건 무효가 돼야 돼.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OX, X란 말이죠. 이미 뭐가 없으니까 타당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래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하죠. 이 불일치를 뭐라 한다? 107조, 108조, 109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뭐라 한다?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뭐라 한다? 효력 요건이고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 효력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성립 요건을 묻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것이다? 일반적 효력 요건. 그래서 적법성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다른 시험에서는 의사 능력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 시험에는 여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시험에 연속 3번이나 나왔던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약 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 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등기 시 제출 서류예요. 등기할 때 제출한 서류라.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효력은 뭐한다? 발생한다. 단지 뭐를 할 수 없다?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등기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는 할 수 있는데? 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 요건이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것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요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 정리를 한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채권행위, 채권행위, 그 다음에요 물권행위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큰 틀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요 정리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어디를 공부할 것이냐면요, 여기 지금 보면 효력 요건에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여기서부터 강의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기본서 여러분요 10페이지 기본서 지금 10페이지 보면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 거기 보면 첫 번째 줄 뭐라 나왔어? 법률행위의 목적은, 목적 동그라미 해봐. 목적은 뭐를 얘기한다? 법률 효과 줄고 법률 효과를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우리가 목적은 법률 효과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법률행위의 내용 가로를 닫고 목적으로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법률행위의 내용이나 같은 뜻이다 이런 뜻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목적의 확정성을부터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요 이것을 몇 번씩이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특별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이 효력 요건을 끊임없이 계속 쓸 거예요. 알겠죠? 저것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법률 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어? 성립 요건이 있고,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됐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뭐가 있어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이거 목적은요? 목적은 여기서 뭐 한다? 목적 있고 의사 표시 이렇게 했죠? 여기서 목적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뭐다? 내용.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적은 먼저 뭐가 돼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확정이 돼야 돼. 그래서 확정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목적은 매매 대금이잖아요. 그럼 매매 대금 확정이 돼야 돼. 얼마만큼 확정이 돼야 되냐? 우리는 보통 매매 대금 같은 경우는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이 보통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될 필요 없이 나중이라도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아파트를요 분양받아가지고 1년 정도 지났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걸 얼마나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 당장 팔면은 돈은 버는데 이게 또 내일요 얼마만큼 오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라 한다? 그러면 장보죠 매매 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 계약금은 보통 여기 지금 현재 시세가 10억이란 말이죠. 그럼 일단 1억을 계약금으로 집어넣고, 매매 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다음 뭐 10일이면 10일 뒤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대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 대금은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는 것이 아니고 10일 뒤에 실제로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그때 시세대로 합시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 시세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중개업소에 세 군데만 가면 다 시세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세대로 합시다 이렇게. 그래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대금은 뭐가 돼 있다고 한다? 확정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으면 좋죠.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체결 시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안 돼. 언제까지요? 그것을 실제로 뭐 할 때까지 이행기가 뭐냐? 잔금 지급일이라고 얘기해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확정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따 하시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체결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확정된 것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순서를 그냥 무조건 따지면 안 돼요. 확정되고 그 다음에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가능과 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회 통념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만약에 한 여자가요 나한테요 결혼하자고 그래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한다? 그래, 우리 그러면 달나라에 가서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는 달나라 같이 가요 못 가요? 가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사회 통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한다? 옆에서 우리 달나라에 가서 결혼하기로 했어. 그 말은 둘이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누구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사회 통념이라고 그래요. 만약에요 300km로 달려오고 있는 KTX 있죠. 거기에요 누군가요 정면으로 부딪혔대. 그럼 우리가 굳이 그 마지막 결론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은 지금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었겠죠. 그것을 누구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사회 통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어지고요. 또 불능은요 어떻게 나누냐?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요 어떻게 하면 원시적 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요 큰 구조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불능은 이것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법률적 불능은 우리가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있잖아요. 그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만 저당을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교탁에다가요 저당을 잡는다고 둘이 합의를 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을 법률적으로 저당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법률적 불능이라고 하고, 사실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한강에요, 한강에 뱃놀이다가 한강에 귀걸이가 빠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부센터 갔더니 자기네들이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찾을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죠. 사실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3층 전부가 건물이 멸실됐어. 그러면 멸실이란 말은 이것은 불타가지고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이것을 전부가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3층짜리 건물 중에서 3층만 불타고 1층, 2층 아직 남아있어. 그럼 그것을 뭐라 한다? 일부가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여기 성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것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채권법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래도 구분은 해봐야 되기 때문에 2월 1일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어. 이 건물을 1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체결하고 딱 봤더니 어떻게 됐다? 여기요 1월 30날 1월 30날 이것을 임의라고 그래. 이미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 이미 1월 30날 이틀 전에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는데 갑이 그걸 숨기고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를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건물이 없다. 이것을 원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사람들을 우리는 무슨 인류라고 하죠? 원시 인류다 이런 말 하죠. 뭐 크로마뇽이 네안데르탈이 기억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원시 인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원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 다음에 원래 이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요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기로 둘이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2월 20날이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죠. 후 그러니까 후발적이죠.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항상 이렇게 이미 그래서 여기 원시적 불능의 키워드가 뭐예요? 이미 수용됐다. 이미 수용됐어. 서울시에 이미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원시적 불능. 여기는요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뭐예요? 뭐뭐뭐 체결 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 계약 체결 후, 매매 계약 체결 후,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처럼 수강 계약 후 이 말이죠. 그것을 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요 이 원시적 불능이다. 그 다음에 객관적 불능이다. 그러면 객관적 불능하고 지금부터요 주관적 불능을 잠깐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요 갑이 이렇게 갑의 소유죠. 그런데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매도인이 되고 자기 집도 아닌데 이 사람은요 매수인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남의 집에 대해서도 계약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강의 듣고 계시죠?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요 여러분의 집을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누구든지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 의무가 발생하죠.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뭐를 해줄 수가 없어요?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등기를 해주려면 그것을 처분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그 처분 권한을 뭐라고 표현한다? 바로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예요? 갑뿐이란 말이죠. 을은 매매 계약은 체결했는데 등기는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은 갑한테 이걸 사가지고 그 다음에 병한테 등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우리는 봐봐요. 비록 남의 집을 매매했다 할지라도 을이 갑한테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등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을은 갑에게 등기를 이전 받아와서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 되는데 갑이 나는 이거 팔지 않을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못 해주죠. 그러면 병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쫓아간다? 을한테 쫓아가죠. 그래서 을로 왜 그러니? 너 책임져야지. 왜 남의 집 팔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드니? 이렇게. 그것을 뭐란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 책임. 그래서 을이 병한테 책임을 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은 체결할 수가 있고, 이해되셨죠?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무슨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 이 담보 책임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면 건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갑은 등기를 해줄 수 있겠어 없겠어? 갑은 자기 집이니까 팔면은 해줄 수 있겠죠? 을은 못하는 거잖아요. 건물은 있는데 갑은 할 수 있는데 나만 못해. 그것을 주관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 나 혼자. 그런데 여기 봐봐. 건물 있죠?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요. 그럼 이 지구상에 누구도 이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데 등기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객관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뭐가 있냐면 전부 불능이 있고요. 전부 불능, 그 다음에 여기 일부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아까 얘기했어요. 이건 전부 불능은 3층짜리 전부가 불탔다. 전부 불능. 3층 중에서 3층만 불타고 1층, 2층은 살아남아 있다. 일부 불능이란 말이죠. 이렇게 전부 불능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돼요. 이게요. 그럼 여기는요, 후발적 불능은 일단 유효가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야. 그럼 여러분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일단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했으니까 일단 유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나중에 일단 유효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시적은요, 일단 체결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항상 이미 멸실됐다. 이미 서울시의 토지가 수용됐어. 그럼 서울시 거죠. 서울시 땅을 나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건 등기가 된다? 안 되겠죠. 그것을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원시적 불능이다. 그래서 여기요, 이것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가 불능이면 무효. 그 다음에 체결 후 매매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권 설정 계약 후 수강 계약 후 강사 계약 후 출판 계약 후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한다? 후발적이고, 후발적은 일단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다음 중에서 유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유효가 아닌 것 1번부터 4번까지 다 무슨 말이 있겠어요?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 이렇게 있겠죠. 그럼 1번의 정답 뭐겠어요? 이미 멸실, 이미 수용됐다 이런 말이 있겠죠. 그럼 그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이 계약을 봐봐. 계약을 체결하는 상이 뭐냐?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럼 봐. 여기서 먼저 항상 여러분요 무조건 보면 안 돼.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도표를 보는 방식을 항상 깨우쳐야 돼. 그러면 가장 공부가 쉬워. 그리고 모든 것이 응용이 돼. 이 도표를 보는 방법,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어디서 나온다? 전부 불능이죠. 전부죠 반드시. 전부이면서 객관적이면서 원시적 불능, 원시적이다.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온다?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관계가 있는 것은 1번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이미 멸실? 그러면 원시적이죠? 원시적은 뭐와 관계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관계가 된다. 이해됐나요?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무효? 그러면 쭉 가. 무효. 뭐다? 원시적이죠?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을 찾으면 돼. 이해됐죠 지금?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을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원시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래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달한 이론이 아니고 독일에서 먼저 발달한 이론이에요.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큰 길이 있고 여기에 집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럼 매도인 갑이고 이제 매수인 이제 을인데요. 갑과 을이 만나서 여기 있는 집을 이제 갑이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갑이 이제 을한테 집을 보여주러 갔는데 여기가 빙판이요. 겨울이라서 빙판이 얼음이 깔려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가려갔는데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요? 얼음이 없는 쪽으로 이 사람을 인도해 가야죠. 그런데 이 사람을 얼음이 있는 길로 인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가가지고 아직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물건을 보러 가는 중이잖아요. 여기서 미끄러져가지고 무릎을 다친 거예요. 이런 경우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의 민사제국법원에서는 여기에 관한 법이 그 민사제국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당시에는 여기에 관한 민법에 이런 규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 민법 규정은 없는데 누군가는 다쳤잖아요. 다쳤다고 누군가는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법관은 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는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이제 나온 게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계약 체결상의 과정. 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점이라든가 어디를 들어갔는데 바닥에 물기가 많아가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아직 음식 주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음식점 범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내가? 그럼 음식점 범위 안에 딱 들어오면 영업하는 사람은 모든 손님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의무를 소홀히 했죠? 그때 뭐를 짓는 것이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음식점들은 대보험이다. 무슨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우리 학원에도 이런 벽에 보면 다 붙여놨죠? 학원 공제, 학원 연합 공제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넘어져가지고 다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물론 학원 측에서 보상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안전공제에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다, 넘어졌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제가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에서 다 해주는 거. 학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그것을 뭐라 한다? 그런 것을 그러면 업주가 대표가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나 버거우니까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짐을 가볍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도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진다.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경우에만 법에다가 규정하고 있느냐? 어떤 경우에만 우리나라는 일단 계약을 체결했더니 여기는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까지 독일은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는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론에 의해서 뭐를 한다? 그것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535조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계약을 체결했어 1번. 그런데 체결하고 보니까 건물이 이미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을은 갑한테 책임을 묻는 게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론은 같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요. 후발적 불능은요, 이행 이익을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이익과 이행 이익 이렇게. 그러면 신뢰란 말하고 지금부터 이행이란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여기 봐봐.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죠. 후니까 이 사람은요, 이 을은요, 이 건물이 나중에 불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래서요, 이 을은 갑한테요, 1억 원에 샀어요, 1억에. 그래서 이것을 병한테요, 1억 1,000에 팔기로 미리 또 예약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전매 차익을 얼마를 얻을 수 있죠?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3월 1일날 등기를 받아가지고 바로 등기를 넘기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물론 양도세는 내겠지만. 그런데요, 여기서 3월 1일날 등기를 해주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2월 20날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팔 수 있어 없어? 없죠.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랬을 때 이 을이 갑에게 너가 대신 나한테 1,000만 원 달라. 그걸 이행이, 다른 말로 전매 차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가 나한테 등기를 이전에 줬으면은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그게 바로 얼마다? 1,000만 원이죠. 그 1,000만 원을 내가 얻지 못했으니 너가 나한테 부담해라.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후발적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원시적이 뭐죠? 원시적에서 말을 봐봐. 신뢰라고 돼 있죠. 신뢰. 그럼 신뢰가 뭐예요? 믿었다는 거죠. 나 너 믿고 있는데. 우리 그런 거 하잖아. 지난번.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너가 이런 말 하죠. 그럼 내가 믿었다. 무슨 말이냐? 이 을하고 갑하고 계약을요.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기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었겠죠. 서로 밀고 당기고 밀당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1억 원의 합의를 보고 2월 1일 날 계약서를 쓰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2월 1일 날 계약서를 딱 썼는데 보니까 1월 30날 이미 건물이 멸실된 것을 갑이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건물이 멸실된 걸 을이 알았으면은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 게 아니죠.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을은 미리서 뭐를 했다?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지금 뭐가 나가고 있어? 대출 이자가 나가고 있단 말이죠. 토지가 이상하게 모양이 이상해가지고 평수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또 측량을 또 했단 말이죠.
계약이 당연히 체결될 것으로 믿고 자기 혼자 그냥 측량하면 안 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측량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뭐란다? 그것도 측량 비용이 나오죠. 이런 비용들은 만약에 갑이 처음부터 나하고 계약을 체결할 마음이 없었거나 건물이 땅이 이미 멸실되거나 건물이 멸실된 것을 알아가지고 나한테 통지했으면 내가 그런 짓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건물이 유효하게 존재한 것으로 믿고 땅의 평수가 맞는 것으로 믿고 알겠죠? 내가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뭐란다? 신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신뢰이익이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대출 이자라든가 측량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뭐란다? 신뢰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다시. 그래서 그럼요 이제 암기해야 돼. 자, 우리가 원시적과 후발적은 어떻게 나눈다?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을 뭐라 한다? 원시적. 그 후를 뭐라 한다? 후발적. 다시 어디를 기준으로? 성립 당시,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은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신뢰이익. 후발적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 이거 딱 암기해야 돼. 원시적, 신뢰이익. 후발적, 이행이익.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시적 전부불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원시적 전부불능의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무효인 것은 그건 뭐다? 원시적이죠? 무효는 원시적이죠? 어떻게 표현한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된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인 것은 어떻게 표현한다? 원시적이죠? 이미 멸실, 이미 수용된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부가 불능이죠? 이걸 미달됐다 그래요. 면적이 미달됐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 여러분 수량을 지정한 매매 참 어려운 말이죠. 이 수량을 지정했단 말은 뭐냐면 우리 이런 말 들어봤어요?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얼마죠? 1억이죠? 평당 100만 원 이렇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죠? 평당 100만 원. 어디서 많이 들었어? 아파트 분양할 때 들었잖아요. 이러면 아파트 분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평당 100만 원 그렇게 안 해요? 하죠. 이것을 뭐란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학원 이거 몇 평이에요? 50평인데요? 아 그래요? 대충 50평 그럼 얼마에 팔 거예요? 나는 5천 원 받아야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평당 그러면 100만 원이네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꼴이네요 해가지고 샀는데 보니까 층이하니까 48평이야. 그럼 200만 원 내달라고 할 수 있는가? 감액해달라고. 못한다 이 말이죠. 반드시 그런 돈을 감액해달라고 하려면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여기 몇 평이에요? 50평인데요? 아 그러면 얼마에 팔 거예요? 저는 평당 100만 원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평당 100만 원 쳐서 그러면 5천만 원 합시다. 이렇게. 반드시 앞에 계약이 평당 얼마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등기부상의 면적이 100평이에요. 등기부상에. 아 그럼 이거 얼마에 파실 거예요? 나는 1억 아래로는 절대로 안 팔아요. 그럼 100평이 1억 아래면 평당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100만 원인데 내가 생각한 100만 원이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계약할 때 평당 1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면적이 얼마예요? 등기부상 면적이 100평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 100평을 1억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것을 전체로 평가를 한 것이지 100평 전체로. 평당 얼마로 평가한 게 아니죠. 측량했더니 98평이야. 그렇다고 해서 대금을 깎아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평당 얼마 이 말을 했을 때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평수가 20평이 부족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을 깎아달라고 해야 되겠죠. 부족한 것만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 책임. 아시겠죠? 이것도 채권법에 다 나와. 그래서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원칙은 유효예요. 유효인데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런 것을 책임을 지는 거. 유효인데 대금 감액, 계약 해제. 그럼 봐봐. 계약이 무효인데 대금을 깎아달라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무효인데. 그러니까 일단 담보 책임은 유효가 되죠. 그래서 그럼요 시험에 내가 나온다 몇 번 얘기했죠. 다음 중에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무효가 아닌 것은 뭘 찾으라? 유효인 걸 찾으라 이 말이죠.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 왜? 무효가 아닌 것은 그러면 무효인 것이 4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이놈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나오면 뭐라고 한다? 다음 중에서 무효가 아닌 것이 아니고 무효
인 것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나와.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뭐만 암기하면 돼? 이미 멸실, 이미 수용. 뭘 찾는 거야? 뭘 찾는 거야? 그림. 여러분요, 항상 도표를 보는 연습을 꼭 해야 돼. 아시겠죠?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관통하면은 책을 보는 것이라든가 강의 노트를 보는 것이 너무나 쉬워져. 그러면 강의 노트를 보면서 자기 멋대로 모든 법을 해석할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란 말이죠. 계약 체결 사인 과실 책임은 봐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죠. 무슨 책임을 져? 무슨 책임? 신뢰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무슨 이익이다? 신뢰 이행이. 이것은 신뢰이익이죠. 따르가면 원시이익이죠. 원시적은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 후발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잖아요. 그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항상 응용적으로 이렇게 보란 말이죠. 그림을. 그 다음에 이 후발적도 중요하죠. 후발적도요.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후발적. 체계로 그럼 무조건 다 유효해요. 유효인데 이렇게 세 가지. 매도인. 그럼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 그 다음에 쌍방이 있어. 잘 봐. 그럼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자라고 한다. 매도인이 항상요, 잘 모르겠죠. 이런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계약을 체결하면은 매도인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죠. 의무를 채무,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매도인은 의무로 보면 채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권리로 보면 채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채무자로 해야 될 것인가 채권자로 해야 될 것인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떨 때는 채무자가 했다가 어떨 때는 채권자가 했다 그러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삼았어. 아무 말이 없이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항상 아까 우리가 법률 행위의 목적물, 객체가 뭐다? 물건이죠? 물건. 이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채무자. 그러니까 물건을 누가 이전해 준다? 매도인이 이전하죠. 그래서 매도인을 채무자. 물건을 이전받는 사람, 그것을 뭐란다? 매수인이죠?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 말이 없이 앞으로 책에서 갑자기 뭐라 나온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매도인을 뭐라 한다? 채무자. 상격에 매도인은 파는 사람이니까 물건을 줄 거 아니에요? 물건을 넘겨주니까 채무자. 알겠죠? 매수인은 물건을 받죠? 받으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강의를 해볼까? 학원 강의로 보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강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다? 채권자가 되고 학원을 강의를 해줘야 되죠? 채무자가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죠? 편의점에 가서 여러분 물건을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물건이요. 항상 콜라. 물건을 기준으로 해. 여러분을 뭐라 한다? 채권자. 편의점 주인을 뭐라 한다? 채무자. 그럼 편의점 주인 열받아서 내가 왜 채무자냐고 따지겠죠? 그러면 그때는 바꿔주면 돼. 뭐로? 돈으로 바꾸면 어때요? 돈을 받을 사람은 누구다? 편의점 주인이죠? 그러면 편의점 주인은 돈으로 따지면 채권자. 나는 돈을 줘야 되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돈이란 말이 없이 그냥 채권자다,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매도인을 뭐라 한다?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자꾸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 아시겠죠? 그럼 여기요,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방이요, 잘못이 없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걸 뭐란다? 잘못이 없다. 그것은 천재지변이다. 천재지변이 뭐죠? 태풍이 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매도인, 채무자가 잘못을 했다. 그걸 귀책사유라고 그래. 매수인이 잘못했다. 귀책사유라고 그래. 귀책사유를 뭐란다? 고의 과실을 귀책사유라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요, 뭐라 나온다? 잘못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누군가의 잘못했다. 갑이 잘못했다. 그러면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책임을 질 만한 일이 갑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걸 귀책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매수인에게 있다.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다른 말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 채무불이행, 이건 아주 중요해. 그다음에 이것을 두 개를 뭐란다? 이 두 가지를 위험 부담이라고 얘기해. 이것은요,
다 우리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다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다 채권법에서 다 배워요. 지금 여기서는 이런 구조만 보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니까 계약을 해제를 해.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해.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과거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봐봐요. 2월 1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쭉 갔다가요. 10월 1일 날 계약을 해제. 그러면 10월 1일부터 무효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10월 1일 날 계약을 해제하면은 처음에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소급해서. 신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로가 주고받은 게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처음부터 무효니까 원래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 토해내야 돼. 다 돌려줘야 돼. 그걸 다 원상으로 복구를 해줘야 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다시요. 위험부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냐? 쌍방이 잘못했을 때 대상청구권. 그럼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다 설명해. 대상은 큰 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등을 대상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고 대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요, 갑의 건물을 내가 샀단 말이죠. 1억 원에 샀는데 갑의 땅을, 토지를 샀어. 1억 원에. 근데 갑의 땅이요, 내가 3월 1일 날 등기를 받아오기로 했는데 2월 20일 날 서울시의 땅이 수용이 된 거예요. 수용. 서울시의 땅이 수용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등기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수용 보상금을 받았겠죠. 보상금. 그런데 내가 보니까 매매대금을 우리가 1억으로 했는데요, 보상금이 1억 3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하고 계약했으니 그거 내가 잔금 1억 줄 테니 너 1억 3천 나한테 달라는 거죠. 왜? 어차피 그거 계약해서 내가 잔금 주고 등기 받아서 그거 누구 거예요, 원래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잔금 1억, 매매계약 1억 했죠? 1억 줄 테니, 알겠죠? 잔금 치르고 너 그 1억 3천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가 이익이에요? 3천이 이익이네요. 그래서 1억 3천을 달라. 그것을 대신 상으로 받는 거, 보상금, 수용 보상금 대신 상으로 받는 거,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걸 대상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먼저 이제 시험이 손해배상이 있고요. 이렇게요. 손해배상. 먼저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온 게 항상 중요하죠. 어떻게 나오는가 알아야 우리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봐. 여기 쭉,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 채무불이행 하나 있고, 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위험부담, 대상청구권. 이런 것은 다 채권법에서 배워.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지금 6가지가 있죠. 그런데 원시적 불능은 몇 가지가 있어? 하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온다? 다른 국가고시 한번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럼 항상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죠. 원시적 불능과 관계없는 것, 이것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원시적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오지선다잖아요. 그럼 몇 개의 지문이 있어야 돼. 문제가 만들려면 적어도 4개는 있어야 나머지 하나를 갖다 끌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시적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끌고 들어올 수가 없다 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후발적은 1번 채무불이행, 2번 계약 해제, 3번 위험부담, 4번 대상청구권, 5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됐죠 지금? 자, 그다음 두 번째,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채무불이행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러면 나중에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러려면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수도 없이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지문에도 뜨고 계속 또 이 말이 무조건 채무불이행, 잘못했으면 채무불이행,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알겠죠? 왜 그러냐? 채무불이행한 말은 반드시 3박자가 맞아야 돼.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니에요. 채무자가,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잘못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채무자가 잘못을 한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해. 채권자가 잘못하면 뭐라고 한다? 채권자가 잘못하면 뭐라고 해?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해. 다시 채무불이행 3박자 시작.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을 해. 다시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알겠죠? 채권자가 잘못하는 것을 뭐라 한다? 위험, 부담. 둘 다 잘못이 없다. 둘 다. 두 사람 다 잘못이 없어. 태풍에 의해서, 홍수, 장마에 의해서 산사태가 무너져가지고, 알겠죠? 그런 경우를 뭐라 한다? 위험, 부담. 됐죠? 다시 채무불이행은 뭐라고?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 있는 것을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해지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시적과 후발적인데 우리 항상 봐봐. 원시적은 뭐다? 임의멸실, 임의수용. 그 다음에 전부가 불능일 때만 무효. 전부가 불능일 때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일부가 부족이다, 미달됐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아니에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능일 때. 아시겠죠? 일부가 불능일 때는 뭐라 한다?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 후발적은요?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무조건 유효. 후발적은 채무자가 잘못하면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 채권자가 잘못하면 뭐라 한다? 위험 부담. 쌍방이 잘못이 없다. 뭐라 한다? 위험 부담. 아시겠죠? 암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을 길러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뭘 찾아야 돼?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찾으시오. 뭐라고 그래? 이미 멸실. 원시적 불능을 찾아야 돼. 그래서 원시적은 뭐라 한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돼 있다. 후발적은 뭐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매매계약 체계로, 전세권 설정계약 체계로, 임대차 계약 체계로, 학원 수강계약 후, 이렇게 후, 이것을 후발적. 후발적은 일단 유효이다, 무효이다? 일단 유효이다. 무조건 유효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효인데 채무불이행, 유효인데 위험부담, 유효인데 대상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보는 거? 자, 그래서요 여러분요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목적의 확정성이라고 되어 있나 1번요? 확정성은 법률행위 내용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 내용을 줄고 실현할 당시까지 그걸 뭐라고 얘기해?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봐봐요. 목적물과 대금 박스에 세 번째 줄 목적물과 대금,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목적물과 대금을 뭐란다? 목적이라고 그래요. 목적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줄고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 없고, 알겠죠? 언제? 사후에라도 동그라미, 사후에라도 이걸 뭐란다? 이행기까지 그 말이에요. 사후에라도 이 말이 이행기까지 특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목적의 가능성이죠. 목적의 가능성은 법률행위 내용은 줄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 여기 아까 말했죠. 여기 봐봐. 우리가 성립 당시, 체결 당시를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과 후발적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후발적 이렇게. 그래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줄고요. 원시적, 객관적 불능은 줄 긋고 동그라미 무효. 자, 그럼요.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 자, 그럼 줄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 거기.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 있죠? 동그라미 유효 이렇게. 남의 물건을 매매하는 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맨 끝에 한번 봐봐요. 네 번째 줄 맨 끝에 법률행위의 내용. 이러면 자 봐봐 여기. 이러면 지금 법률행위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 뭐가 법률행위 내용이에요? 무조건 따로면 안 돼. 그러니까 법률행위 내용은 목적이란 말하고 똑같고 법률 효과라고.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뭐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행위 내용이란 말은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률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법률 효과는 뭐가 있다? 대금하고 등기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대금과 등기는 이 말이죠.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줄고 사회통념 이렇게.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사회통념. 맨 마지막 줄에 사회통념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어떤 불능이 돼야 돼? 맨 끝에 확정적 불능이어야 한다. 맨 끝에
목적의 가능성이 맨 끝에 보면 확정적 불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적 불능이고, 그 다음에 가능과 불능은 어떻게 판단하고?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원시적 객관적 불능은 뭐가 되는 것이고? 무효가 되는 것이고, 후발적 불능은 뭐가 되는 것이고? 유효가 되는 것이고.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목적의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